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층에 자리한 회장실에서 강도연 회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들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것이었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이와 민준이가 오늘도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어요. 숙제는 또 백지로 제출했고요. 이번 주 시험도 두 아이 모두 30점도 안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한숨을 삼키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전화였죠. 전화를 끄는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로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살 태준이와 9살 민준이는 학교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것은 아니었죠. 수업 시간마다 딴짓을 하고 숙제는 한 번도 제대로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말할 것도 없었죠. 매번 반에서 꼴찌를 다투는 수준이었고 선생님들은 이미 두 아이를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비싼 돈을 주고 인류대학 출신 선생님들을 고용했지만 단 하루도 버티는 사람이 없었죠. 첫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모두들 다시는 못 가르치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온 선생님은 수업 시작 30분 만에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죠. 저 집 애들은 답이 없어.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재벌집 자제라는 이유로 더욱 주목받았고 그만큼 비난의 목소리도 컸죠. 학부모 모임에서는 강도연의 아이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다들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였지만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은 집무실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조차 없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애들이 태어난 거야? 강도연은 자책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고 정작 중요한 교육은 소홀히 한 탓일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 총수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죠. 회사 임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경영 방침을 제시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재벌 총수로서의 위엄도 수천억 원의 재산도 자식 교육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벌 저택의 2층 복도에서는 20살의 청소부 한소희가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죠. 가난한 시골 출신인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서울로 올라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은 고향으로 보내졌고 소희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태준이와 민준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었죠. 태준이는 숙제 공책을 집어던지고 있었고 민준이는 울상을 지으며 연필을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 이게 대체 뭐야? 태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소희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슬쩍 책상 위를 훑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집이었죠. 분수에 덧셈과 뺄셈 문제가 가득했는데 두 아이 모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책에는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만 가득했고 연필 자국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문제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풀었거든요. 시골 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을 했던 소희에게 이 정도 문제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청소부일 뿐이었죠.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자기 일만 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민준이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나 이거 못 풀겠어. 선생님한테 또 혼날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어떡해. 아빠한테 말하면 또 화내실 거고. 두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의 눈가가 붉어지고 민준이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소희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재벌집 도련님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주제넘은 일일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공부가 어려워서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도련님들.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부 누나가 말을 거는 것이 신기했는지 눈을 깜빡이며 쳐다봤죠. 이 문제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통분하면 쉬워지거든요. 소희는 태준이의 공책을 살짝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분자끼리 더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줬죠. 복잡하게 느껴지던 문제가 단계별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설명은 명쾌했고 그동안 수많은 과외 선생님들이 쓰던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진짜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태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준이도 신기한 듯 소희가 적어주는 풀이 과정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처음으로 수학 문제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한번 혼자 해보시겠어요? 소희의 격려에 태준이가 연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구했을 때 태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내가 풀었어. 민준아, 나 혼자 풀었어. 진짜? 나도 해볼래. 민준이도 자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소희는 두 아이 곁에 앉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단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이와 민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두 아이가 방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태준이가 소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도 형 뒤에서 눈을 반짝이며 소희를 바라봤죠. 누나, 오늘도 수학 좀 알려주세요. 어제 누나가 알려준 거 학교에서 써먹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소희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한두 문제만 도와준 것뿐인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죠. 게다가 자신은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련님들, 저는 청소를 해야 해서요. 그리고 제가 감히 도련님들을 가르친다는 게. 누나, 제발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어렵게 가르쳤는데 누나는 쉽게 알려줬잖아요. 민준이가 소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소희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것이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하는 일이었고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죠. 하지만 청소부인 자신이 재벌집 아들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청소하는 동안 잠깐씩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와, 고마워요, 누나. 두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소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재벌집 도련님들이 청소부에게 공부를 배운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소희의 하루 일과에 특별한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소 시간 중 15분에서 20분 정도 소희는 두 아이의 방에서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분수 계산부터 도형 문제까지 소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아이들은 소희의 설명을 듣고 나면 금방 이해했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혼자서 다 풀어왔던 것이죠. 그것도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던 버릇도 점점 사라지고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태준아, 요즘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숙제도 잘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요.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문제야 태준이 입에서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소희 누나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니 문제가 술술 풀렸고 문제를 풀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죠. 2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긴장했지만 소희가 알려준 방법들을 떠올리며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죠. 담임 선생님은 성적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준이가 85점, 민준이가 78점이었던 것입니다. 늘 30점도 안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70점대와 80점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급히 강도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수학시험에서 두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쓰신 건가요? 강도연은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신경도 못 쓰고 있었죠. 그날 저녁 강도연은 두 아들을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강도연과 두 아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도연은 성적표를 손에 든 채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태준이와 민준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인류대학 출신 과외 선생님들도 실패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죠.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청소 누나한테 배웠어요. 뭐? 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 누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준이가 형의 말을 이어받았죠. 한소의 누나요. 우리 방 청소하는 누나요. 누나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알려줬어요. 누나 설명은 진짜 쉬워요. 강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부가 자기 아들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니, 들어오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고용한 명문대 과외 선생님들도 포기한 아이들을 청소부가 가르쳤다고요? 누나가 분수 계산하는 거 쉽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 풀 수 있게 됐어요. 태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부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있었죠.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강도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20살짜리 청소부가 해결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그 청소부가 무슨 방법을 썼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알았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두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일찍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7시에는 회사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9시쯤 소희가 청소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처럼 태준이와 민준이 방으로 향하는 소희를 강도연이 복도에서 지켜봤죠. 소희는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고 곧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오늘은 도형 문제 좀 알려주세요. 강도연은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희가 아이들 책상 옆에 앉아 차근차근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녀의 설명은 정말 쉬웠습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이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쉽죠? 진짜 쉽네요. 민준이가 감탄하며 스스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그리고 저 청소부 소녀의 가르치는 솜씨는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강도연은 조용히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집무실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소희라는 직원에 대해 신상 정보 좀 알아봐. 우리 집 청소부야. 30분 후 비서가 보낸 자료를 받아본 강도연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소희는 강원도 산골 출신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입학을 포기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강도연은 자료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후 강도연은 소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소희는 손이 덜덜 떨렸죠. 청소부가 회장실에 불려간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였으니까요. 한소혜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에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들을 가르친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죠. 주제넘게 재벌집 자제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으니 당연히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청소복을 벗고 단정하게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 일자리를 잃으면 동생들 학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선 소희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강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뒤에 강도연이 앉아 있었죠. 소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도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런 소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고개 들어보세요.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은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앉으세요. 강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강도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소희는 긴장한 나머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닙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강도연의 말에 소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포기했는데 당신이 해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도련님들이 이해 못하는 건 어려운 말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알려주니까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한소혜 씨,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과외를 해주겠습니까? 물론 정식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청소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당신은 아이들 교육만 전담하는 거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식 과외 선생님으로 채용하겠다니요? 그것도 급여를 더 주겠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따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부탁합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것도 고개를 숙이며 부탁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강도연은 진심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20살 소녀에 의해 해결됐으니까요. 소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동생들 학비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고 어머니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희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도연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소희는 정식으로 재벌가의 개인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소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이와 민준이는 소희가 정식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하늘을 날 듯 기뻐했죠. 와, 누나가 우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제 매일 누나한테 배울 수 있겠네. 두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소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가 정식 과외 교사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소희는 태준이와 민준이에게 수학과 국어를 가르쳤죠. 아이들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숙제를 스스로 하고 학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은 집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소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비서에게 부탁했던 간단한 신상 정보 외에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강도연은 직접 인사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소희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 출신 학교하고 성적 같은 거 알 수 있습니까? 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후 강도연의 이메일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강도연은 눈을 크게 떴죠. 화면에는 소희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떠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전 과목 1등,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를 유지했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금상, 과학 경진대회 은상, 독서 토론 대회 대상까지 온갖 수상 경력이 화려했죠. 강도연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결란이었습니다. 한소희 학생은 본교 개교 이래 가장 뛰어난 인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상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도연은 마우스를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생이라니요. 그 정도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인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아니, 믿기지 않는다기보다는 부끄러웠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걸까요? 돈과 권력만 쫓아 살면서 정작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소희 같은 인재를 단지 청소부로만 취급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진 강도연은 다음 날 직접 소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집의 작은 응접실이었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소혜 씨. 강도연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앉았죠. 제가 어제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진학을 포기했습니까? 소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동생 둘을 키우시게 됐죠. 저는 장녀니까 당연히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몇 살입니까? 지금 고2와 중3입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요. 저보다 더 머리가 좋을지도 모르죠. 소희의 목소리에는 동생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강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죠. 20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니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청소 일을 선택했다니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강도연의 질문에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도련님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강도연은 느낄 수 있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강도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있었죠. 하지만 소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내가 이런 인재를 청소부로만 쓰고 있었단 말인가. 강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강도연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넘도록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소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죠. 오전 10시, 강도연은 소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곳이었죠. 소희가 도착했을 때 강도연은 이미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소희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시다니 어제 오늘 일이 꿈만 같았죠. 강도연은 찻잔을 소희 앞에 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소혜 씨, 저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꿈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회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비도 드릴 거고 동생들 학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죠. 강도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주셔야 해요. 주말이나 방학 때만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교육사업부에서 일해 주십시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대학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그것도 동생들 학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당신이 내게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재가 무엇인지,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요.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희는 울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도연도 코끝이 찡해졌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소녀가 이제야 자신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투자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당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강도연의 말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요. 그날 오후 소희는 태준이와 민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아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죠. 누나, 축하해요. 누나 대학생 되는 거예요? 응, 너희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누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리고 너희들도 더 잘 가르쳐 줄 거야. 와, 최고다. 민준이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태준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도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뿌듯함을 느꼈죠. 저녁 무렵 강도연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강도연은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소혜 선생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그녀의 동생들 학비를 우리 집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저는 평생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소혜 선생님이 그걸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고 동시에 태준이와 민준이를 계속 가르쳤죠. 아이들의 변화는 이제 집안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문제아들이 이제는 모범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강도연은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원에서 소희와 태준이, 민준이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라기보다는 즐겁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누나, 이 문제 정말 재미있어요. 태준이가 문제집을 펼쳐 보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자기가 푼 문제를 소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소희는 두 아이의 답안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두 분 다 100점이네요. 정말 잘했어요.
헤헤, 누나가 잘 가르쳐줘서요.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공부가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언제였던가요? 그날 저녁 강도연은 온 가족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소희였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준이와 민준이의 이번 학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봉투에서 성적표 2장을 꺼냈죠. 태준이는 전 과목 평균 92점, 민준이는 87점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30점대를 맴돌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된 것이죠. 모두 한소의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도연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죠. 아닙니다, 회장님. 도련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했어요. 태준이가 소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누나가 제일 잘 가르쳐줬어요. 강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소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준 대가죠. 그리고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신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서류는 이미 다 처리했어요. 입학 축하합니다, 한소의 선생님. 소희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죠. 대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공부를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졌죠. 며칠 후 소희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전에 포기했던 그 대학,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였습니다. 손에 쥔 통지서를 보며 소희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입학식 날 강도연은 직접 소희를 대학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소희에게 강도연이 말했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주말마다 꼭 도련님들 가르치러 가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공부에 집중하세요. 소희는 밝게 웃으며 대학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도연을 태준이와 민준이가 반겼습니다. 아빠, 소희 누나 대학 잘 갔대요. 우리 내일도 공부할 거예요. 누나 오시면 보여드릴 거예요. 누나가 최고예요. 두 아이는 자신들이 푼 문제집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오답이 거의 없었죠. 강도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진짜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요. 20살 청소부 소녀가 50대 재벌 회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것입니다.